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캐나다의 국적과 주소지를 둔 두 사람은 2013년 현지에서 결혼을 한 뒤 입국해서 약 1년 6개월간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2015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캐나다 국적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한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영주권을 얻으시는 분들 또 시민권을 얻으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분 다 한국인이었는데 국적은 또 캐나다로 되어 있고요. 주소지가 캐나다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자, 원심은 이혼 소송의 경우에 당사자 국적의 법률을 따른다는 국제사법 규정이 있어서 캐나다 이혼법을 적용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재산을 남편 80%, 아내 20% 비율로 분할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분할 대상 재산은 아내 명의의 국내 아파트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아니다.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는 현지 재판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을 캐나다 법원에서 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에는 재판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고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은 결국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질적 관련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관할권을 인정을 해서 한국에 관할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국제재판 관할권에 관해서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대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이란 것을 해서 넓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넓게 보도록 해서 국제재판 관할권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국내에 이제 상당한 기간 체류도 하고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면 한국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점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제 결혼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기류가 계속해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해당 조항은 2001년 국제사법에 신설됐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재산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넓혀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훈찬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안의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첫 출연하고 주변 반응이 어떠셨어요? 출연했었을 때 친구들이 많이 놀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왜요? 근엄하고 네. 진지한 척을 하냐, 너답지 않게 좀 놀림을 받았는데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양담소 덕분에 네.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효도를 하게 돼서 저도 기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네. 제가 방송 출연 그때 하실 때 방송을 너무 잘하신다라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해외 유학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상품을 찾아냈습니다. 국내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판매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귀국하자마자 지인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사업을 함께 하였던 지인이 퇴사를 통보했고 저는 만류했지만 지인의 의사가 단호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거래처를 통해 지인이 동일한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소문해 본 결과 지인은 퇴사하기 몇 개월 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더군요. 아직 별도로 특허를 등록한 적이 없고 게다가 지인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소위 말하는 배신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뒤통수를 당하신 예.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네. 케이스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술이나 상품을 개발했는데 특허를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비교적 기술이 간단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특허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연처럼 회사의 내부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퇴사를 한 뒤에 경쟁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 사례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지인이 이제 그 사례자 회사에 있는 내부 자료들을 사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했다면은 사례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지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판매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경쟁 제품을 판매한다고 모두 영업 비밀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핵심을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개발을 한 기술을 음. 빼가지고 그대로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불법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빼갔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도면을 빼갔다든가, 고객 명부를 뭐 유출했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뭐 화학 성분 비율을 사용했다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되고요. 단순히 포괄적으로 제품 제조법이나 공정 노하우를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건 해결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도 문서화해서 근거 자료를 남겨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렇죠. 무서운 말씀인 거죠. 예. 네. 그 뭐 이제 변호사님이 경험하신 것 중에서 어떤 자료를 가져갔을 때 영업 비밀 침해가 좀 됩니까? 구체적으로. 영업 비밀 침해가 이제 가장 인정이 잘 되는 자료는 이제 보통 뭐 도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네. 도면이라든가 뭐 고객 명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자료들이 비밀로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비밀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로서 관리를 해 두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요. 근데 제가 사건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께서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관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비밀로 뭐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제한된 직원들만 그거를 이제 열람해서 볼 수 있고 네. 회사 안에서만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람이 허용된 소수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제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요거가 이제 비밀이다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자체에 대비 표시를 함으로써 이걸 분명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그 작은 회사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직원 수도 작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픈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영업 비밀이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은 본인이 직접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 서약서 같은 거는 뭐 규모에 상관없이 작성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작성을 해 두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사례자처럼 기술이 유출되는 사고를 막으려면은 그럼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회사의 어떤 핵심 자산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지식재산권들은 이제 뭐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일단은 등록을 해서 네, 권리 보호를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소수의 허용된 직원들만 볼 수 있게끔 하고 적어도 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들의 대비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비밀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엄격하게 일단은 관리를 해서 영업 비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사후에 이런 사례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무조건 뭐 서약서를 받아놨다고 해서 뭐 다 인정이 되는 것은 그렇죠. 아닐 텐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아까 핵심 자산으로 보호받을 지적재산권인지 여부, 네. 뭐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이제 등록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네. 이제 이런 것도 사실 기준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사례자분을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본인은 해외에 있는 거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변경을 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리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에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해서 등록을 해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가 이제 특허 등록이 좀 어려운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해외에서 있는 기술을 국내에 갖고 와서 이제 국내 어떤 실종에 맞춰가지고선 좀 변경을 가한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건 이미 해외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특허를 출원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사례자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면도 만들어 놓고 분명 그 제품이라는 게 그 출시 대회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축적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은 적어도 영업 비밀로 관리를 해놔야. 그럼 그런 경우에도 보호는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영업 비밀로서 그렇게 보호를 해놓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뭐 내부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쟁 업체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영업 비밀 침해를 주장을 하면서 적어도 권리 주장이 가능한데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는 영업 비밀로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막상 사건이 닥치고 나서 이제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죠. 예, 그렇게 이제 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자, 특허인지 여부랑 또 상관없이 본인이 영업과 관련해서 해놓은 것이 있다면 또 별도로 영업 비밀도 보호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또 이에 대한 조치도 해놓으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또 특허와 관련해서 있다면 당연히 또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으시고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자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소방차의 1급 비밀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